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원칙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처음에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고 나면 어떤 반응이냐, 그동안 주식시장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실물 경제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구나. 우리 정말 상식대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할 때 주식시장도 오르고, 경제가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떨어지는 거였다. 그러니까 단기의 주가 움직임만 봐서 잘 몰랐는데 뭐 중장기로 봤더니 정말 딱딱 맞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림에서 붉은색 선이 미국 GDP 증가율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성장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주식시장의 증가율이에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의 증가율,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그림만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고, 전년 대비로 몇 퍼센트가 올랐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원본 지표인데, 보시면 미국 GDP 성장률, 즉 경제 성장률과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 두 가지 그림만 봐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중장기로 동행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GDP 성장률이라는 게 주식시장과 동행해서 움직이고 또 1분기 늦게 발표가 되잖아요, GDP는.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만 보고 투자하면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특성을 가진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의 시기를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이 12월 15일 발표된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예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선행 지표입니다. 우리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림만 보면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2000년 IT 버블 붕괴 때부터,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중국발 부채위기, 2020년 코로나, 여기까지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거나, 중국발 부채위기 때는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는 침체 또는 둔화가 오기 전에 산업 생산을 보시면 쭉 올라가던 산업 생산이 둔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침체가 터지거나 둔화가 터지거나 뭐 코로나가 왔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산업 생산이 뭔지는 잘 몰라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매수를 하고 존버를 해야 될 때는 언제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산업 생산이 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존버하면 돈을 버는 구간이에요. 반대로 산업 생산이 쭉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둔화되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고 평평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 그러죠.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올리고 채권 비중을 올려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구나. 이게 과거 역사적인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약 25년 동안의 차트인데 이거 뭐 80년, 100년으로 늘려도 그 전에 다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었어요. 자, 그럼 대체 산업 생산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주식시장에 선행하고 경기를 약간 선행하는 특성이 있을까 보면, 산업 생산 지표는 미국의 건설, 제조, 광업, 유틸리티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수량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2017년 생산량을 100으로 놓고요, 실질적인 생산 수량이 지금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게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량이 쭉 늘어난다, 그 소리는 소비가 늘어나고 또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생산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구간에서는 기업들의 매출이 당연히 증가하고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산업 생산이 쭉 늘어나는 구간에는 주식시장이 잘 오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실제 생산량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국면들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덜 팔리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침체가 왔을 때는 소비 수량 자체가 뚝 떨어지죠.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기업들의 매출도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종목 장세라 그래서 특정한 기업의 주가만 잘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로선의 회색선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경기 침체가 터지기 전 구간에서는 항상 물가가 높았어요. 그 구간의 최고 물가를 유지합니다. 자,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경기 침체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그 구간에서 최고점을 찍어요. 왜냐면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습니다. 금의 수량만큼 그만큼 화폐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실이 되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터지기 전 구간은 항상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한데, 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소리는 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소리예요. 수량 자체가 이렇게 그림처럼 산업 생산이 떨어져서 수량이 조금 덜 팔리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매출은 어떻죠? 네,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 생산이 떨어지는, 즉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쭉 나타난다 그러면 아무리 제품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도 그게 계속될 수가 없죠. 판매 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기업들의 매출이 둔화되고 또 이익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수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업 생산량 지표고, 산업 생산이 먼저 둔화되고 감소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에 위기가 터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산업 생산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내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중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고 어느 시기에 돈을 빼야 되겠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명확해지죠. 최근부터 보면 산업 생산량이 쭉 늘어나면서 이때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생한다. 판매 수량도 늘어나고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 흔히 말해서 이제 프라이스와 퀀트가 같이 올라가면 주가가 쫙쫙 올라가겠죠.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최근 구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구간에 그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게 뻔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9년 요 구간에도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가 이렇게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가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수량도 증가하는, 이런 구간에는 주식 투자를 하고 존버를 하면 수익을 볼 확률이 아주 높다. 우리가 산업 생산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럼 반대되는 구간 수량은 떨어지고 가격은 어느 정도 증가율이 둔화되는, 지금 딱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 해서 우리는 제품의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지금 일단 판매 수량도 횡보하고 있어요.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판매량이 둔화되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좀 위험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고, 향후에 산업 생산이 만약에 뚝 떨어진다, 소비가 많이 감소하겠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량이 많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효과도 줄어들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은 당연히 주식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처음 시청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사람 마음이 갈 때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좀 떨어지면 원칙이 흔들리는 사람이 거의 제가 봤을 땐 95%입니다. 머리로는 지금 같은 구간, 이런 시기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표를 봐서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당장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죠.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나, 이렇게 후회가 막 밀려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가 일어납니다. 투사는 뭐냐면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주식을 못했어. 다 그놈 때문이다. 나는 원래 주식 천재인데 괜히 그 인간 말을 들어서 내가 수익을 못 본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심리학적인 투사까지 일어났으면 이미 이제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은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원칙이고 나발이고 다 깨버리고 뒤늦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여기 주식시장을 표시하는 빨간 선과 이 녹색의 산업 생산을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고, 산업 생산이 이렇게 둔화될 때쯤에 주식시장의 고점이 형성됐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해봤고 지금 이 차트에서도 나와요. 왜냐면 지금 산업 생산이 고점 찍고 둔화되면서 뭔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도 과거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사례는 흔히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사까지 진행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런 고점에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고 매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원칙이고 뭐고 이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뒤늦게 주식에 뛰어들어서 여기서라도 좀 먹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경제 관련 글을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작성해 오고 있는데, 그때도 경제 둔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경기 둔화 상황은 놓이지만 주식시장이 꼭 올라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그렇게 돼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유튜브 시청하셨다면 2019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에도 똑같이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수의 실물 경제 지표가 2019년 하반기부터 다 안 좋아졌어요. 여기 자주 모니터링 해드린 ISM 제조업 지수도 2019년 하반기부터 50 이하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미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2019년에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준금리를 낮춰서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냐, 2019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2020년 제가 거의 뭐 한 말쯤에 4분기쯤에 채권 60% 가지고 있으라 그랬는데 주가가 쫙쫙 올라가면서 굉장히 욕먹고 비아냥을 많이 들었었죠.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원칙대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저점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죠. 제가 이런 산업 생산 지표를 보여드리고 뭐 2019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 2019년 코로나 직전과 같은 시기다. 무슨 이런 예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이것조차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 어떤 시기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 생산에서 제가 세운 원칙은 뭐냐? 산업 생산, 즉 실제 수량을 알 수 있고 판매량을 알 수 있고 소비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이게 둔화돼서 횡보하거나 떨어지면은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켜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고 각자 여러분이 세운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단기 트레이더든 중장기 투자자든 똑같아요. 자신이 세운 매매 원칙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 원칙을 지켜야지 뭐 주가가 좀 오른다고 원칙 다 팽개치고 갑자기 주식을 매수하고 좀 떨어진다고 원칙 다 팽개치고 매도하고 그러면 결코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원칙을 항상 고수해왔고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과연 여러분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투자 판단을 하실 때 그 원칙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